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이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동서문화사 세계문학 전집 중 제인 오스틴의 영원한 고전, 오만과 편견입니다. 동서문화사의 번역본은 고풍스럽고 품격 있는 문체라서 19세기 영국 사회의 분위기를 가장 가깝게 재현해내며 인물들의 대화에 깊은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목 그대로 오만이라는 담장에 갇혔던 한 남자와 편견이라는 안경을 썼던 한 여자가 서로의 진심을 발견해가는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방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절정인 제58장과 59장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이 부분일까요? 58장은 두 주인공이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는 진실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59장은 그 사랑을 가족 앞에 증명해내는 확신의 과정을 담고 있죠. 소설의 시작이 운명적인 이끌림이었다면 이 부분은 그 이끌림이 비로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길었던 방황 끝에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떨리는 산책길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엘리자베스는 빅리에게 친구로부터 변명을 하는 편지가 오리라 반쯤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 빅리는 캐서린 부인이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롱본으로 다하시를 데리고 왔다. 엘리자베스는 부인이 왔었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겁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이 이모님을 만나 뵈었다고 말할 겨를도 없이 제인과 단둘이 있게 되길 바라던 빅리가 모두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제의했고 모두 동의했다. 빅리와 제인은 곧 다른 사람들과 뒤떨어져서 꾸물거렸으므로 엘리자베스와 키티와 다시 세 사람이 자연히 함께 걷게 되었다. 아무도 별로 말하지 않았다. 키티는 그를 두려워해서 말문을 열지 못했고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으로 매우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었다. 아마 다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세 사람은 루카스 가족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키티가 마리아를 찾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셋이서 다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키티가 가버린 다음엔 대담하게 둘이서 걸었다. 지금이야말로 결심을 실행할 때인 것이다. 그녀는 용기가 꺾이기 전에 말하기 시작했다. 다하시 씨,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제 응어리를 풀기 위해 어쩌면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불쌍한 제 동생 리디아를 위해 당신이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고마운 친절을 안 뒤로 제가 얼마나 그 친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식구들도 만약 그걸 알고 있었더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저뿐이 아니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하시는 놀라고 감격한 어조로 말했다. 생각하기에 따라 거북했을지도 모를 일인데 어떻게 아시게 되셨군요. 가드너 부인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외숙모님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리디아가 아무 생각 없이 문득 입 밖에 낸 말을 듣고 당신이 그 일에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튼 두 사람을 찾기 위해 애써주신 것, 온갖 역겨운 일도 참아주신 것을 가족을 대신해서 거듭 감사드리며 동시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살해를 하고 싶다면 다하시는 말했다. 그건 당신만이 아는 걸로 해주십시오.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소망이 다른 동기에도 더욱 힘을 불어넣었다는 사실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가족분들은 조금도 저의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존경하기는 하지만 저는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너무 어리둥절해져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다시가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이니 저를 농락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감정이 지난 4월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당장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제 애정과 바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당신이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문제에 대해선 영원히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평소보다 어색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느끼고 용기 내어 입을 열었다. 그다지 거침없이 말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감정이 그때 이후로 커다란 변화로 인해 많이 달라졌으며 지금은 그가 했던 말에 관해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답이 안겨준 행복감은 그가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으로 그는 열렬한 사랑에 빠진 남자답게 현명하고 열정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 엘리자베스가 그와 눈을 맞출 수만 있었다면 그 얼굴에 넘친 진심에서 우러난 기쁨의 표정이 얼마나 그에게 잘 어울리는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똑바로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는 있었다. 그는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그녀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했으므로 엘리자베스에게도 그의 애정이 시간이 갈수록 보다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마냥 걸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해야 했으므로 다른 것엔 거의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지금처럼 서로 잘 이해하게 된 것은 그의 이모인 캐서린 부인의 덕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캐서린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런던에 들려서 다하시를 만났고 그에게 롱본에 갔었다는 이야기와 그 이유, 엘리자베스와 만나서 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던 것이다. 특히 엘리자베스와 나눈 얘기에 관해서는 한마디 한마디를 상세하게 전했다. 그 이야기가 제게 희망을 가지라고 알려주더군요. 그전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당신의 성격으로 보아서 당신이 절대로 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면 캐서린 부인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실 만큼 저의 솔직한 성격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요. 본인에게도 대놓고 그렇게 심한 악담을 했는데 친척 앞이라고 당신을 욕하지 못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때 거절하시면서 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저에 대한 당신의 비난은 근거 없고 그릇된 전제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신에 대한 저의 태도는 분명히 비난을 받아 마땅했어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저 자신이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날 밤 둘 중에서 누가 더 나빴는지 따지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요. 엄격하게 따지자면 두 사람 모두 책망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로 두 사람 모두 공손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간단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한 말과 태도며 말투 등이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난이 옳은 말이었기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좀 더 신사답게 행동하셨다며 당신은 이렇게 말했죠.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실 그 말이 타당하다고 알게 된 건 시간이 좀 흐른 뒤였습니다.
제 말이 그처럼 강한 충격을 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라곤 전혀 몰랐어요. 그건 잘 압니다. 그 당시 당신은 제가 정상적인 감정도 없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당신이 말했을 때 그 표정을 저는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말 같은 건 되풀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회상은 이젠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저는 훨씬 전부터 늘 그걸 진심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정말. 다하시는 자기가 쓴 편지를 화제로 삼았다. 그 편지로 그는 말했다. 그걸 받고 곧 저를 다시 보게 되었나요? 읽으면서 그 내용을 믿을 수 있었나요?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떻게 차츰 자기의 편견을 버리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 편지가 당신을 괴롭힐 줄은 알았지만 도저히 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편지는 태워버렸겠죠? 한 군데, 특히 첫머리 부분은 2번 다시 읽으실 용기조차도 나지 않으실 겁니다. 나를 싫어한데도 어쩔 수 없다는 투였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제 애정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태워버리겠어요. 그러나 제 의견이 아주 달라지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이 걱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쉽사리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편지를 썼을 땐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끔찍하게 비통한 상태에서 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마 편지의 첫머리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군요. 작별의 인사말은 관용으로 넘쳐 있었죠. 하지만 이젠 그 편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기로 해요. 그걸 쓴 사람도 받은 사람도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요. 그 편지에 얽힌 불쾌한 일은 모두 잊기로 해요. 제 인생관을 좀 본받으셔야겠어요. 과거는 즐거운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관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군요. 당신의 추억에는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추억에서 생기는 만족감은 인생관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우월한 때묻지 않은 순수함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운 추억만 되살아나는데 그건 뿌리칠 수도 없고 뿌리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난 뒤부터 지금까지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옳은 일이 무엇이라는 걸 배웠지만 나 자신의 성격을 고치는 일은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온갖 훌륭한 원칙은 배웠지만 자존심과 자만심으로 그것들을 따랐죠. 불행하게도 저는 외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외동이었죠. 부모님들이 저의 나쁜 버릇을 키워왔던 겁니다. 부모님은 모두 좋은 분들이셨지만 특히 아버지는 친절하고 온화한 분이셨지만 유독 저의 오만함과 이기적인 면은 방임하시거나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시했으며 적어도 그들의 분별이나 가치를 저 자신의 것에 비해 경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8살부터 28살이 될 때까지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엘리자베스가 없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 모두 당신 덕택이에요. 처음엔 몹시 힘들었지만 정말 유익한 교훈을 당신이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 덕분에 인간답게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거절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당신을 찾아갔었죠. 그러나 당신은 정말 기쁘게 해줄 가치가 있는 여성을 기쁘게 해주는데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잘 알게 해줬죠. 그럼 당신은
제가 청혼을 받아들이리라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제 자만심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당신이 제 구혼을 바라며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태도가 좋지 않기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요.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저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가 자꾸 옆으로 어긋나 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를 무척 싫어하셨겠네요. 당신을 싫어하다니요. 아마 맨 처음엔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여움은 곧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펜벌리에서 만났을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물어보는 게 지금도 두려워요. 제가 간 걸 속으로 욕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저 놀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생각지 못한 환대를 받은 저는 더욱 놀랐답니다.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그런 과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사실 차갑게 대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다 베풀어서 지난 날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질책을 가슴에 새기고 있음을 보여주어서 용서를 받고 저에 대한 나쁜 평가가 조금이나마 고쳐지길 바랬던 겁니다. 다른 소망도 섞여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군요. 아마 당신을 만난 뒤 한 30분쯤 지난 다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얘기하느라 시간이 가는 것도 있고 4-5마일이나 걷고 나서야 시계를 보고 너무 늦었음을 깨달았다. 빅리 씨와 제이는 어떻게 됐을까? 문득 의아하게 여긴 것을 계기로 궁금했던 두 사람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다. 다하시는 그들의 약혼을 무척 기뻐하고 있었다. 빅리에게서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것이었다. 놀라셨나요? 엘리자베스가 물었다.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여길 떠날 때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당신이 허락해 주셨군요. 그럴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요. 허락이라는 말에 그는 소리를 질렀으나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곧 알아차렸다. 런던에 가기 전날 밤 저는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자초지정을 빠짐없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 문제에 간섭한 건 어리석고 무례한 짓이었다고 말했어요. 몹시 놀라더군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당신 언니가 무관심하다고 말한 건 제 착각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인 양에 대한 그의 애정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는 두 사람이 행복해지리라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친구를 너무도 손쉽게 조종하는데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언니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보신 대로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다만 제가 지난 봄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나요? 제가 본 대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2번 여길 찾아왔을 때 제인 양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분의 애정을 확신하게 됐죠. 그럼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시자 빅리 씨도 믿게 된 거로군요. 그래요. 빅리는 참으로 꾸밈이 없고 겸손하죠. 다만 너무 소심해서 이런 중요한 일에는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못하고 제 판단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쉽게 만들었죠. 저는 어떤 일을 고백해야 했는데 무리도 아니지만 얼마 동안 빅리를 화나게 했었죠. 지난 겨울에 당신 언니가 3개월 정도 런던에 와 있었다는 걸 알고도 일부러 숨겼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화를 냈지만 그 노여움은 언니의 감정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풀렸다고 믿고 있어요. 이젠 진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가 매우 유쾌한 분이며
그렇게 쉽게 당신 말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참으로 좋은 친구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으나 꾹 참았다. 다하시는 빅리의 행복을 예상하면서 그 자신의 행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집에 닿을 때까지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현관에서 헤어졌다. 어머, 리지, 도대체 어디 갔었어?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제인이 물었고 식탁에 앉자 다른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나 이 물음에 엘리자베스는 헤매다니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혔으나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그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말하자면 공인된 연인들은 웃으며 말을 했고 아직 공인되지 않은 연인 쪽은 잠자코 있었다. 다하시는 행복하다고 해서 갑자기 명랑해지는 성격이 아니었고 엘리자베스는 동요가 가라앉지 않아서 자신의 행복을 머리로는 느끼지만 아직 실감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우선 쑥스럽기도 했거니와 그녀 앞에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알려졌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느낄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고 제인 말고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재산이나 지위로도 지울 수 없는 혐오감을 품고 있다는 것도 걱정스러웠다. 밤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제인은 남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경우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농담이겠지, 리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다하시 씨와 언약을 했다니 거짓말이지? 처음부터 이 모양이니 정말 어쩌면 좋지? 언니만은 믿고 있었는데 언니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담이야. 진실이 아닌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 제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동생을 보았다. 하지만 리지, 그럴 리가 없어. 너가 그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는 알고 있는걸. 거기에 대해선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물론 처음부터 그분을 사랑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경우엔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게 오히려 화근이라니깐. 나도 그때 일은 다신 떠올리지 않을 거야. 제이는 여전히 놀랍고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어머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하지만 이젠 믿지 않을 수가 없네. 제이는 힘주어 말했다. 사랑하는 리지, 정말 축하해. 그런데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그분과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 그건 의심할 여지도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되기로 약속까지 했는걸. 하지만 언니는 기뻐해 주겠지? 그분이 언니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의 남편으로 괜찮겠어? 물론이지. 빅리나 나도 이렇게 기쁜 일은 없어.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너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니? 오, 리지, 애정 없는 결혼은 제발 하지 말아줘. 정말 결혼할 만큼 애정이 확실히 있는 거지? 물론이지. 전부 다 얘기하면 그보다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리지, 진지하게 말해줘.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전부 알려줘. 언제부터 사랑하게 된 거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렇게 돼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 하지만 펜벌리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저택을 봤을 때부터가 아닐까 싶어. 그러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해달라는 간청을 받자 엘리자베스도 농담을 그만두고 엄숙하게 자기의 애정을 확인해 줌으로써 제인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이 점이 명백해지자 제인으로서는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너도 나처럼 행복해질 테니 말이야. 나는 늘 그분을 훌륭하다고 생각했었어. 그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틀림없이 그분을 존경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빅리의 친구인 동시에 네 남편이 될 분이니 그분보다 더 소중한 건 빅리와 너뿐이야. 그렇지만 리지, 너무 음흉해. 나한테까지도 숨기다니. 펜벌리나 램턴에서 있었던 일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잖아. 거기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건 너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뿐이야. 엘리자베스는 비밀에 붙여야 했던 이유를 얘기했다. 전에는 빅리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가 싫었고 그녀 자신의 감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다하시의 이름도 피하고 싶었다고. 모든 것을 털어놓자 그날 밤의 절반이 얘기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어머나 저런. 베넷 부인은 이튿날 아침 창가에 서서 소리를 질렀다. 저 꼴보기 싫은 다하시 씨가 우리 소중한 빅리 씨와 또 같이 오고 있잖아. 무슨 속셈으로 귀찮게 자주 오는 걸까? 사냥을 가든 뭘 하든 우리한테 폐만 끼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리지야, 이번에도 빅리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 사람하고 산책을 나가주지 않으련? 엘리자베스는 이런 부탁에 흐뭇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그에게 늘 그런 형용사를 붙이는 데에는 화가 났다.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빅리는 엘리자베스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지고 매우 다정하게 악수를 했다. 그가 이미 그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베넷 부인, 리지가 오늘도 미아가 되어 헤맬 만한 오솔길이 이 근처에 더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하시 씨와 리지와 키티는 베넷 부인은 말했다. 오늘 아침엔 오컴산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좋은 소풍이 될 거예요. 다하시 씨는 아직 거기에 가보신 적이 없죠? 다른 사람에겐 안성맞춤이겠지만 키티에겐 조금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때요, 키티? 키티는 집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다하시는 언덕에서의 전망을 무척 보고 싶다며 호기심을 나타냈고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동의했다. 준비를 하기 위해 2층에 올라가자 베넷 부인이 따라와서 말했다. 미안하구나 리지야. 그런 싫은 사람을 너 혼자에게만 떠맡겨서. 하지만 모두 죄인을 위한 일이니 조금만 참거라.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말을 건네거나 할 필요는 없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은 산책하면서 오늘 밤 안으로 베넷 씨의 승낙을 얻기로 얘기를 마쳤다. 어머니에게는 엘리자베스가 얘기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그의 재산과 가문이 그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눌러버리기에 충분할지 어떨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이 결혼을 반대하건 기뻐하건 그 태도가 분별이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만은 확실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다하시 씨에게 맹렬한 반감을 보이는 것도 싫었지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밤이 되어 베넷 씨가 서재로 들어가자 다하시 씨가 일어서서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엘리자베스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반대할 염려는 없었지만 틀림없이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모두 자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자식인 자기가 남편을 고르는 문제로 아버지를 괴롭히고 그녀의 장래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게 하고 걱정을 끼친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한 생각에 비참한 심정으로 앉아있는데 다하시 씨가 돌아왔다. 그가 미소를 띠고 나타나서 엘리자베스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잠시 뒤 다하시가 그녀와 키티가 앉아있는 탁자로 다가와서 잠깐 수혜를 들여다보는 채 하다가 속삭였다. 아버님께 가봐요.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녀는 얼른 일어섰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진지하고 근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리지야, 베네 씨는 말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그런 사내의 구혼을 승낙하다니 어떻게 된 게 아니냐? 그를 항상 싫어하지 않았니? 엘리자베스는 이전에 자기 의견이 더 이성적이고 표현도 좀 더 부드러웠더라면 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지금도 설명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토록 쑥스럽고 부끄럽진 않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필요하므로 다소 우물쭈물하면서도 확실히 다하시 씨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내하고 꼭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로군. 확실히 그는 부자니까 제인보다 더 훌륭한 옷과 마차를 갖게 될 테지. 그러나 그런 것 따위로 행복할 것 같으냐? 아버지는 제가 다하시 씨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것 말고도 반대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혀 없지. 자존심 강한 불쾌한 사내라고 모두들 말하지만 네가 정말 좋아한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네,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실 그는 그런 부당한 자존심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아직 그분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세요. 그분에 대해 그런 말투로 얘기하시면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리지야, 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승낙을 했단다. 네가 꼭 결혼할 결심이라면 그것도 승낙하마. 하지만 좀 더 잘 생각해보라고 충고하고 싶구나. 네 성격은 내가 잘 안단다. 리지, 너는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지도 못하지. 남자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으로서 우러러볼 수 없단 말이야.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할 경우엔 활발한 네 재능이 도리어 너를 매우 위험한 처지에 몰아넣을 거야. 너는 도저히 치욕이나 비참함을 면치 못할 거다. 나는 내게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슬픔을 맛보게 하고 싶진 않단다. 너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 엘리자베스는 감동을 받아 진지하게 대답했다. 다하시 씨야말로 정말 자기가 선택한 사람임을 거듭 확언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서서히 달라졌음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애정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불안과 시련을 거치면서 생겨난 것임을 말했다. 또한 그의 좋은 성품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열거함으로써 마침내 아버지의 불신감을 극복하고 결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내었다. 이젠 알았다. 그녀가 얘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말했다. 나로서는 더 할 말이 없구나. 네 말대로라면 그는 너한테 매우 적합한 사람이다. 그보다 가치가 없는 사내라면 도저히 너를 내놓을 수는 없지.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다하시 씨가 자발적으로 리디아를 위해 해준 일을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그녀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이런 말이 들렸다. 누군가 메리나 키티를 탐내는 청년이 나타나면 곧장 나한테로 보내다오. 이제 한가하니까 말이야.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개운해졌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결정되어서 아직 기뻐할 정신은 없었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이젠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은 없으며 이윽고 안락하고 흐뭇한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밤늦게 어머니가 방으로 올라갈 때 뒤따라가서 중대한 소식을 전달했다.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다. 어머니는 처음엔 그런 말을 듣자 아주 주저앉아 버린 채 말문을 열지 못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자기가 들은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힌 뒤 이번에는 의자에서 꾸물거리거나 일어서거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했다. 어머나 맙소사. 하느님 저를 축복하소서. 글쎄 좀 생각해봐. 정말 놀랍지 뭐야. 다시시라니.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그게 정말 사실이냐? 오 귀여운 리지. 이제 넌 부자가 되고 지체가 높아지게 되겠구나. 돈도 듬뿍 갖고 다닐 수 있고 보석도 마차도 얼마나 훌륭하겠니? 제인 따윈 발밑에도 못 따라오겠다. 정말 기쁘고 행복해. 그 사람은 정말 매력 있는 분이야.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얘야 리지, 사과의 말을 잘 전해주렴. 틀림없이 용서해 줄 거다. 사랑하는 리지, 런던에 저택을 갖고 굉장한 것들을 모두 갖게 되겠지. 이제 딸 셋이 결혼을 하는 거야. 1년에 1만 파운드라니. 오 하느님. 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정신을 잃을 것 같네. 이제 어머니의 허락은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기뻐하며 방에서 나갔다. 자기 방에 돌아온 지 3분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다. 얘야! 그녀는 외쳤다. 다른 일은 생각할 수도 없구나. 1년에 1만 파운드,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 왕족이나 다름없잖니? 그리고 너는 특별 허가를 받아서 결혼하는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다하시 씨는 뭘 특별히 좋아하는지 가르쳐다오. 내일 요리를 대접할 테니. 이것은 그 신사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하나의 슬픈 전조였다. 가장 따뜻한 그의 애정을 틀림없이 얻었고 부모의 승낙마저 받았는데도 아직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튿날도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흘러갔다. 베넷 부인은 다행히도 미래의 사위에게 경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친절을 베푼다거나 그의 의견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그와 친해지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 흡족하게 여겼고 베넷 씨는 딸에게 자기도 점점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일러주었다. 세 사위가 모두 훌륭하구나. 그는 말했다. 아마도 위컴이 제일 마음에 들지만 네 신랑도 제인의 신랑 못지않게 좋아하게 되겠구나.